안녕하세요. 세계인형박물관 김진경입니다. 오늘은 책 한 끼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인형의 시간들. 예, 저자가 접니다. 예, 이제 저번 책은 간장님과 같이 썼고요. 이번 책은 이제 제가 혼자 쓰게 된 책입니다. 갖고 싶은 세계의 인형들이 이제 세계 여러 나라 인형과 그 인형 속에 들어있는 문화적 코드를 소개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인형의 시간들은 인형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 나름의 역사를 한번 알아본 책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인형을 접하게 되면서 또 제가 관심을 가지면서 인형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고 인형은 사람들한테 어떤 역할을 해왔을까. 그래서 인형에 관한 역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는 진작부터 참 궁금했는데 글 쓸 엄두까지는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브런치라는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제 생각날 때마다 자료를 조금씩 찾아서 연재를 했었습니다. 연재를 하다가 2019년 봄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회에서 우수 콘텐츠 제작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세계 인형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블로그 브런치에 쓴 글들을 모아서 이제 응모를 하게 됐고요. 운이 좋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개인의 자격으로 그렇게 참여하게 되는 경우는 출판사를 구해서 책을 빨리 출판을 해야 돼요. 2019년 안에. 아무래도 저는 그 전에 책을 썼던 바다 출판사에 이제 이메일을 보내서 그런 사정을 알리고 기왕이면 바다 출판사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거짓말처럼 거의 1시간 만에 연락이 와서 되게 순탄하게 출판이 가능했고요. 좋은 편집자 분과 디자이너 분을 만나서 책도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사실 저는 책 이게 귀해 보이게 나와서 또 참 좋았고요. 예. 제목도 제가 원래 생각한 제목은 세계 인형의 역사였어요. 되게 좀 딱딱하잖아요. 근데 출판사에서 아주 감각적이게도 인형의 시간들이라는 좋은 제목을 붙여주셔서 되게 행복하게 출판 작업을 했습니다. 인형이 사실 사진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최대한 좀 자료를 구해서 넣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너스와 인형의 관계고요. 이렇게. 아프리카 인형. 그 사진을 충분히 많이 써서 이제 이해를 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인형의 역사에 대해 쓴 책이지만 사실 저는 사람한테 인형이 뭘까가 참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 인류의 오랜 친구 인형이라는 제목으로 프롤로그를 썼어요. 제가 글을 조금 더 잘 쓴다면 사실 이 프롤로그만으로 책을 한 권 쓰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인형의 시작은 보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좀 많이 꼽는 게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예요. 작은 조각상이지만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시작으로 많이 삼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인형이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발달해오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가 참 흥미로운데요. 이제 왜 인형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무덤에 같이 잘 묻히잖아요. 이집트도 무덤에 우샤브티라는 인형을 이제 죽은 사람과 함께 무덤에 이제 묻었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죽은 사람, 사자 옆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인형이 그 죽은 사람이 사후세계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는 역할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집트의 이렇게 사후세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이집트의 문화가 그대로 반영이 돼 있던 거죠. 그리스 로마 시대에 와서 인형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형과 가장 가까워지는데요. 뭐 이렇게 끈으로 조정하는 마리오네트도 그 시대에 이미 나왔고
이렇게 인형이 장난감처럼 활용이 되거나 인형을 선물을 하고 주고받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시아 문화에 있지만 잘 몰랐던 게 그림자 인형이에요. 그림자 인형은 인도하고 중국에서 시작해서 아시아 전역에서 많이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게 우리나라도 있었더라고요. 그 만석중놀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절 쪽에서, 불교 쪽에서 많이 했던 건데, 그렇게 활발하게 전해지진 않아서 우리가 익숙하진 않죠. 근데 인도네시아라든가 뭐 태국에서도 이렇게 그림자 인형을 하고요. 이제 나중에 그게 터키에 가서 재밌는 만담 형식의 그림자 인형극을 하게 되고요. 18세기에 또 그림자 인형이 유럽에도 건너갔다고 해요. 우리도 지금 알고 있는 유럽의 그림자 인형들은 그냥 까만 색깔로 돼 있죠. 까맣게 해가지고 하는데 아시아의 그림자 인형은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이 그대로 옛날 2000년 전에 이미 얇은 가죽을 사용해서 색깔이 비치게 하고 있고요. 이게 뭐랄까 동양이 이제 좀 은유적이고 추상적인데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런 문화와 불교 문화가 많이 맞아 떨어져서 아시아에서 그림자 인형극을 많이 했었고요. 그 인형이 이제 초기에 빌렌도르프의 비네스에서 시작됐던 게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원하고 다산을 기원했던 거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인형이 좀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가나에서는 아쿠아바라고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이제 아기 모양의 인형을 만들어서 그 인형을 진짜 아기처럼 보살펴주면 아기가 생긴다고 하는 다산 인형이 있고요. 뭐 그 카메루스 남지족도 다산 인형이 있고요. 아프리카는 그래서 지금도 기원이나 좀 약간 주술적 성격으로 인형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흥미를 느끼는 인형 문화가 아메리카 원주민의 인형인데요. 아메리카 원주민, 이제 특히 호피족은 카치나라고 해서 이게 그렇게 크지 않은 30cm 정도의 이제 인형을 집에 놔둔다고 해요. 그게 이제 약간 수호신 같은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카치나의 역할은 항상 아이를 지켜보는 거예요. 감시하는 게 아니고 아이를 항상 지켜보고 있어서 집에 어르신이 한 명 있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것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나면서 항상 카치나를 의식하게 되는 거죠. 아, 카치나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내가 행동을 바로 해야겠다. 또 옥수수 껍질 인형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이제 주식이 옥수수여서 껍질을 버리지 않고 인형을 만드는데, 눈, 코, 입이 없는 인형을 만들어서 아이들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눈, 코, 입이 없는 인형을 만들면 무서울 것 같잖아요. 얼굴이 없으니까. 근데 이유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교육을 시키는 거였고요. 아메리카 원주민이 그렇게 인형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되게 이제 자연스럽게 교육을 시키는 그 방식이 인형에 관심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별로도 인형이 조금 다르게 발전하는데요. 아마 인형이 가장 발달한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일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형이 발달한 많은 나라가 있는데 일본은 일단 종류도 워낙 많고요. 크기도 다양하고 인형과 관련된 풍습도 참 많이 있는데 이제 인형들 종류를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봤고요. 왜 일본이 800만 신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신도 많고 많이 믿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행운을 바라고 나쁜 기운을 쫓기를 바라는 마음이 인형에 많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 인형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앤틱 인형으로 꼽는 것도 유럽인데, 영국 같은 경우는 17세기 이제 인형이 아주 발전하는 거를 이끌었던 나라예요. 나무 인형, 그때까지 전해지던 나무 인형에다가 꽃을 화려하게 피우고, 나무 인형도 아주 멋지게 장식을 해서 좀 멋있는 나무 인형을 만들었는데, 그 포슬린 인형이 발전할 때 오히려 영국은 그렇게 이제 프랑스나 독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발전을 더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대신에 영국에서는 밀랍 인형이 많이 발전하게 되더라고요. 프랑스가 유럽에서도 포슬린 인형이 많이 발전하는데 프랑스가 또 재밌었던 거는 인형이 패션과 함께 발전을 한다는 거였죠. 뭐 루이 14세 때부터 프랑스에서는 패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유행을 이끌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실제로 유행도 이끌었는데 인형에도 그 요소들을 많이 포함시켜서 인형이 많이 만들어졌지만 그 인형을 패션으로 완성시키는 것도 되게 뛰어났고요. 뭐 이제 포슬린 인형에서는 아무래도 유럽에서는 독일이 가장 앞서 있었던 것 같은데 독일은 흙이 좋았다고 해요. 도자기 인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흙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서 특히 독일에서 이렇게 포슬린 인형이 발전했고요. 나중에 왜 그 도자기를 흙을 두 번 구워서 만드는 비스크 인형도 등장하면서 더 뛰어난 인형들을 만들어내게 됐다고 합니다. 독일은 유럽뿐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찾는 인형을 만들어내고 인형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발전을 했는데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인형을 만들어낼 수 없게 됐고요. 큰 이제 독일 인형을 많이 사던 미국에서는 이제 독일 인형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다양한 인형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전쟁 직후에 만들었던 인형들은 좀 약간 거친 것도 있고 뭐 좀 그냥 그때 왜 전쟁통이니까 이렇게 물자가 풍부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집에서 헝겊으로 막 만든 것도 있고 되게 처음엔 조악하게 시작했는데 많이 발전을 하게 되고 뭐 마담 알렉산더도 나오고 또 새로운 인형 캐릭터들이 만들어지면서 많이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대중화되는데 미국의 역할이 상당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은 인형을 구할 수 없어서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미국이 또 이제 인형을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로 발전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인형의 시간들은 이렇게 이제 인형이 어떻게 나라별로 시대별로 바뀌어져 왔는가를 한번 쫓아가 봤고요. 또 이렇게 소개하는 데서 빠진 특이한 인형들이 있습니다. 특이한 인형들이란 코너로 따로 묶었는데 뭐 이누족의 차 인형, 차를 넣어가는 인형이 있고요. 미국에서 등장했던 스파이 인형, 그리고 유럽에 있었다고 하는 부엌 마녀 인형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책을 쓰면서 느낀 거는 인형이 사람한테 과연 무엇이었을까? 왜 인형은 뭐 이제 속성으로 따지자면 물체잖아요. 물건, 뭐 사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사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사람의 마음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냥 좀 존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좀 사람한테 참 각별한 것 같아요. 제가 박물관에 있으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뭐 간혹 뭐 척키는 없냐, 에나벨은 없냐, 이러고 또 인형 자체를 무서워하시는 분도 많은데 인형에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을 많이 넣어주면 인형은 너무나 좋은 이제 그런 존재가 되는 거고 이렇게 뭐 척키나 에나벨처럼 나쁜 감정을 많이 넣으면 또 나쁜 게 되는 거죠. 아주 오래 전부터 인형이 인간의 곁을 지키면서 어쩔 때는 그렇게 소원을 들어주고 기원을 받아주고 뭐 그게 아니래도 단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어 오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그냥 옆에 당연한 듯이 있는 인형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